자, 오늘 말씀드린 거 그 1번부터 8번까지 여기다가 지금 쭉 한번 정리를 할 테니 요 부분 캡처하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씩 한번 읽어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좀 조심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입시 전략의 기준 대치원 대표 김민성입니다. 자, 저희 대치원은 입시를 연구하는 집단이죠. 입시를 연구하다 보면 특히 탈락한 학생들의 생기부들을 좀 많이 유심히 연구를 하는 편인데, 이때 이 탈락 생기부를 한두 개만 봤을 때는 대체 이 학생이 왜 탈락을 했는지 잘 좀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누적적으로 수천 건의 탈락 생기부 사례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점점 탈락 생기부들의 공통된 특징이 약간 요런 거구나 라는 점들이 점점 명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부분이 학종평가에서 어떻게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해서 탈락할 수 있는지, 그 특징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생기부에 있어서는 안 되는 특징 첫 번째, 부정적인 인성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소 자기중심적이나 점차 개선 중임. 점차 개선 중이니까 좋다는 거야. 아니면은 다소 자기중심적이니까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죠. 왜? 개선 중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개선이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기중심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감정의 변화가 자주 관찰되었으나 자기 조절 능력이 점점 향상됨.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 교육부랑 시도교육청의 그 생기부 기재 요령 가이드에 보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라고 할지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다면은 생기부에 기재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많은 그래도 교사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워낙에 또 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점은 웬만하면 잘 안 넣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들 부정적인 내용을 잘 기재를 안 하는 추세인데 이게 굳이 나한테만 있다? 이렇게 되면은 감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이제 약간 울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기부에는 그게 이미 넣어졌고 이제 학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 자체도 불가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1학년 때 이러한 부정적인 인성을 암시하는 표현이 뭐 한 번 정도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 때는 이런 어떤 성실성이나 인성 관련된 그런 칭찬의 멘트가 많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다 될 수 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보완하시도록 노력을 최대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내가 성적이 완전 망한 과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망한 과목의 세특의 글자 수가 500자가 안 채워진 경우, 이 경우에도 학종의 합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특의 글자 수 제한이 몇 자죠? 500자죠. 근데 이 500자라는 것들도 원래는 더 길게 쓸 수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축소된 거거든요. 제한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쌤들은 웬만하면 이 글자 분량은 거의 다 챙겨주세요. 심지어 정상적으로 학기 중에 진행했던 수행평가를 누락하지 않고 제출만 했어도 그 수행평가 내용들 사례나열을 식으로만 쓴다라고 해도 이 500자는 전부 다 채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은 다 이 500자를 채워주는데 나는 안 채워졌을 경우에는 그게 좀 튀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뭐 내용이 다 있는데 뭐 300자가 채워졌든 200자가 채워졌든 상관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고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내신 평균이 거의 전 과목이 다 2등급인데 영어만 4등급이야. 근데 다른 과목들은 500자가 채워져 있지만 유일하게 망한 이 영어만 세특의 내용이 2-3줄밖에 안 적혀 있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학생이 성적도 낮았지만 이 과목의 선생님께 뭔가 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거나 혹은 예의가 없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쌤이 500자를 안 주셨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일본어나 기술과정 이런 비주요 과목이 5등급, 6등급을 맞게 되고 세특도 한두 줄 써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거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아마도 비주요 과목이라고 쌤 무시하고 예의 범절까지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좀 많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좀 강조를 하고요. 자, 성적이 낮은 것 자체는 입학사정관들이 그래도 용서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인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그거를 용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말씀 좀 강조합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교과별 세특에 여러분들의 탐구 내용을 다 적지 않습니까? 그 탐구 내용이 죄다, 조사함 밖에 없는 생기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하나 나오죠. 뭐 C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A등급이 있습니다. C등급이 뭐죠? 단순 나열이죠. 예, 그냥 이 활동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만 나와 있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인데,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생기부를 열심히 신경 쓴다고 하는 그 친구들 있죠. 제 생기부는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의 생기부를 보면은 대부분이 B등급이에요. 자, B등급을 볼까요? B등급은 글자 수 자체는 꽤 많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한번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단순히 조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조사하고 검색한 내용을 뭐 배웠다, 알게 됐다. 이 조사한 내용 그냥 뭐 설명하거나 발표했다. 이런 식의 조사 내용만 적히는 경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학생의 역량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A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제가 지금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요거를 캡처하셔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A등급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우수한 세특을 기재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따로 한번 기획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기부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특징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생기부의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자율활동이라고 아시죠? 네, 이 자율활동에 7개 정도의 활동이 나열식으로 적혀 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안 좋은 예시 한번 볼까요? 약물 오남용 교육을 듣고 남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알게 됨. 심폐소생술 교육을 듣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듣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겠다라는 의지를 보임. 이거 정말 성의 없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런 정도의 소감문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초딩이죠, 초딩. 자, 말 그대로 자율 활동이면 자율적으로 내가 뭔가 탐구했던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방금 이 안 좋은 예시는 뭐죠? 수동 활동이죠. 자율 활동이 아니고 수동 활동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는요, 이게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학교라서 이렇게 적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이런 교육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다들 엎드려 자거나 아니면은 교육이 끝나고 뭐 소감문 같은 거 적으라고 하면은 대충 그냥 3줄 정도 써서 내니까 쌤들 입장에서도 생기부에 적어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기본 문구, 공통 문구밖에 적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명문 고등학교거나 아니면 뭐 학교 분위기랑 상관없이 내가 학업 탐구 태도가 되게 뛰어나.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런 학생들은 네, 교육 하나를 듣더라도 거기서 내가 한번 깊게 파보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교과 시간 때 배웠던 개념이랑 연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능동적 프로젝트까지 한번 간소하게나마 진행을 한번 해보고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간략한 소감문이나 보고서를 써서 내겠죠. 그러면 담임쌤 입장에서도 그런 아주 기특하고도 능동적인 그 탐구 사례를 학생들이 갖고 오면 당연히 자율활동에 넣어주시겠죠. 자, 좋은 예시 뭐라고요? 행사 참여 중 하나의 주제를 핀셋으로 끄집어내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지적 호기심이 발동됐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후속 탐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2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교과 지식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능동적 탐구를 실행했다. 예시를 한번 보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서 특히 방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의 심각성을 느낌. 자, 그러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나는 방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핀셋으로 지금 찝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배웠던 방관자 효과 개념이랑 연결해서 분석을 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학업 역량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거 자율 활동에 굳이 내가 교과 시간 때 배웠던 어떤 개념과 연관지어서 스스로 탐구활동을 했다? 이거 몇 번만 보여줘도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뭐 또래 지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고안해서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점차 보완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3가지가 있죠. 탐구 주제를 내가 핀셋으로 뽑았다. 그리고 교과 지식을 연결시켰다. 그리고 능동적 실행을 하나 정도 했다. 이렇게 3가지의 포인트를 보이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율활동에 들어갈 만한 행사를 했을 때 진행하신 다음에 소감문을 제출하신다 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넣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학종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5번째입니다. 지원학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타 과목 대비 너무 낮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나오는 그 창이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성적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딱 시각화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과목별 등급이 이렇게 위아래로 다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과학 과목의 성적이 제일 안 좋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공대를 지원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 뽑겠습니까? 뭐 수학 점수가 좋으니까는 뽑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뭐 그렇긴 한데 만약에 수학 과학이 전부 다 밑에 있다 이러면 정말로 뽑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나의 점수와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한 다른 지원자들의 평균적인 그 성적이 또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현역 때는 학종에서 이 학과를 탈락했어. 근데 내년에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원서를 넣어봤더니 요때는 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지원자들의 그러니까 지원자들의 다른 경쟁자들의 그 경쟁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작년에는 내가 수학 점수가 살짝 아쉬운데 다른 경쟁자들은 전부 다 수학 점수가 좋아 막.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올해는 정말 다행히도 다른 지원자들의 수학 성적도 낮아. 이런 경우에는 또 유리하게 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대를 지망하는 내신 2.0 등급이 2명이 있다. 근데 똑같은 2.0, 평균 2.0 등급이라고 할지라도 A 학생은 어떻습니까? 수학 과탐이 1등급이고 나머지 과목이 3등급이어서 이제 평균 내보니까 2등급인 학생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B 학생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2.0인데 수학 과탐이 3등급이고 나머지가 1등급이어가지고 또 2.0 등급인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구 뽑을 거예요? 당연히 A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런 지원학과 와 관련된 교과목 성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종의 경쟁률이 뭐 한 20대 1 정도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추가 합격이 한 바퀴가 돈다라고 한다면 20명 중에 1명 뽑는 게 아니고 20명 중에 2명을 뽑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 경쟁률이 10대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그러면 실질 경쟁률을 10대 1로 생각해 준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학과에 뽑히려면은 상위 10%여야 돼요. 10%. 그랬을 때 관련 교과목의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일단 1순위로 보통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6번째입니다. 6번째는 그 봉사 시간 있죠. 봉사 시간이 연간 8시간 미만인 경우, 이럴 경우에도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학 입시의 특징이 좀 변경되어서 개인적으로 봉사를 한 그 개인 봉사 활동은 대입에서 미반영이 되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물론 봉사 시간의 그 중요도 자체가 좀 떨어진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한 학년당 15시간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하고 8시간 미만 정도가 된다 그러면 평가에서 좀 불리하게 그렇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분들 있을 수 있어요. 쌤, 우리 학교는 시키는 거 다 해도 6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물론 상관이 없어요. 자, 지금 물론 학종평가에서 입학사정관분들이 여러분의 고등학교 명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동일한 학교 지원자들을 묶어가지고 한번 그 비교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학교별 상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요 정도 하는데 이 지원자가 더 했는지 아니면 조금 했는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함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고등학교는 뭐 학교에서 주어진 시키는 봉사활동 다 해도 연간 6시간밖에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봉사 시간이 6시간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학과들을 준비하시는 친구들 있죠. 이런 분들은 봉사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요. 자, 어떤 학과냐? 메디컬, 간호, 사회복지, 사범대, 교대 등등 이런 학과들은 봉사정신이라든가 뭐 신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들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연간 뭐 30시간 이상으로 굳이 조금 더 많이 챙기시면 더 좋고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연간 15시간 이상은 최대한 챙겨주셔야 돼요. 15시간 미만이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학과들에서는 그 상대평가기 때문에 약간 좀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7번째는 미인정 결석, 질병 결석이 다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건데, 근데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미인정 결석이 대체 몇 개까지가 괜찮은 거냐? 근데 질병 결석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못 나간 거니까 괜찮은 것이냐라고 좀 헷갈리시죠? 그걸 제가 지금 명쾌하게 한번 그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인정 결석은요, 총 2회 이상이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지금 인정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총 2번 이상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년 동안 2번 결석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남들은 미인정 결석이 없는 애가 태반인데 나만 굳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생각보다 좀 크게 평가에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이 부분이 다들 좀 애매하실 건데 총 3회를 초과하면은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입학사정관이나 이제 대학 관계자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해요. 아픈 걸로는 저희는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실제 데이터를 사후 분석을 좀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건 데이터가 좀 증명을 해주죠. 제가 1년에 거의 1000명의 생기부를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고3의 생기부는 한 300명 정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질병이 있으면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병 관련된 내용이 이미 3회를 초과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불리한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해당 학년이나 혹은 이제 다음 학년에 행특이나 이런 데 적혀 있으면 좋은데 그 질병이 어떠한 질병이었고 왜 주기적인 치료가 불가피했는지 그 이유도 함께 써주고,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학업 공백을 좀 메꿔야겠다, 극복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성실하게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더 성장했다라는 이러한 하나의 스토리를 딱 넣어주시면 오히려 질병 결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 이거를 전화위복으로 딱 역전을 했다라는 친구인 거니까는 평가에서도 더 좋게, 오히려 남들보다 더 좋은 그러한 장점으로 작용되기도 하니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그 노력하는 모습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인서울을 가고 싶어. 보통 학종 지원하면 보통 인서울을 생각을 하시죠. 근데 내가 또 이과야. 근데 과탐 원과목 물화생지를 2과목 이하 신청해서 수강한 친구,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과탐을 2과목만 해서 내신 챙기는 거랑요, 과탐을 3과목 해서 그 내신 챙기는 거랑 공부량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요. 네, 이거는 상식입니다. 이 상식은 입학사정관들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른 인서울의 이과 지원자들이, 또 합격자들이 대부분 과탐 원과목을 3과목 이상 그렇게 수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과목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다? 진짜 압도적으로 평균 내신이 좋거나 혹은 생기부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요, 탈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물론 간호학과나 생명학과 이쪽은요, 화학이랑 생명 2과목만 들어서도 수학, 생명, 화학 이런 과목들의 점수가 굉장히 좋고 세특도 잘 챙기고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은 붙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건축학과 이런 데도 물리랑 화학만 수강해가지고 그냥 쭉 밀고 나가면은 붙기도 합니다. 내가 공대나 다른 그 자연계열 학과를 희망을 하는데 과탐 2과목 이하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합격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다른 장점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거 그 1번부터 8번까지 여기다가 지금 쭉 한번 정리를 할 테니 요 부분 그 캡처하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씩 한번 읽어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좀 조심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절대로 생기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다음번에는 오히려 생기부에 들어가 있으면은 상향 합격의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그런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합격하는 입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대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입시, 저희 대치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